네, 일단 발롱도르는 정말 쉽게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한 시즌 동안에 혹은 1년 동안에 가장 최고의 활약을 전 세계에서 남긴 선수, 그러니까 이 발롱도르를 한번 수상한 선수는 1년 혹은 한 시즌 단위로 그 해에 최고의 활약을 했던 축구 선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이제 연간 단위로 주로 시상식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지금도 2024년 발롱도르, 2025년 발롱도르, 타이틀 자체는 1년 해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발롱도르에 반영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단위로 이제 활약을 분석해서 발롱도르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발롱도르의 기준이 되는 흔히 우리가 바라보는 유럽의 주요 리그들, 빅리그라고 부르는 5대 리그가 다 추춘제잖아요. 여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 일정을 대부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 동안의 활약상을 담기에는 그 전 시즌 후반기와 그 다음 시즌 전반기 이 활약을 모두 뭔가 통계를 내고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한 시즌 단위로 이 발롱도르의 집계 범위, 어떤 활약을 평가하는 범위가 좀 차이가 나게 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발롱도르, 2025년 발롱도르의 경우는 2024-25 시즌의 활약을 토대로 모든 전 세계 선수들을 비교해서 발롱도르의 수상자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마다 진행되는 발롱도르 시상식 어떤 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남성 발롱도르와 여성 발롱도르가 따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또 여자 축구의 인기가 꽤 좋은 나라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또 여성 발롱도르가 굉장한 권위를 자랑하고 남성 발롱도르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발롱도르의 수상자들,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트로페 코파, 이거는 가장 유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트로페 코파라는 상이 있고 최우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트로페 야신이라는 수상도 있고요. 그리고 트로페 게르트 밀러도 있습니다. 이건 한 해 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시즌 동안이 될 텐데 이거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트로페 게르트 밀러라는 상이 또 있고요. 이외에도 소크라테스상, 트로페 요한 크루이프, 그리고 올해 남성팀, 올해 여성팀 등 팀에게 주어지는 상,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 다양하게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상은 역시 한 해 최고의, 한 시즌 최고의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발롱도르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롱도르의 상은 사실 발롱도르? 그럼 나도 투표했으면 좋겠다. 혹시 저한테도 가끔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설위원분들은 발롱도르 투표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마 발롱도르 시상을 진행하시는 분은 제 생존 여부를 아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보통의 이 발롱도르에 대한 투표 기준은 각 나라의 대표적인 기자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대륙별로 이 피파에 속해 있는 혹은 각 대륙의 그 기관에 속해 있는 UEFA나 AFC와 같은 속해 있는 국가들의 대표 기자들에게 그 한 명에게 투표권을 주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자들이 직접 발롱도르에 투표를 해서 그 투표를 받은 득표의 차이대로 발롱도르 수상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참 묘하게도요. 발롱도르라는 상은 한 시즌 동안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이 원래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 상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생각보다 팀의 성과가 크게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활약을 아주 눈부시게 했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팀이 그 해 챔피언스 리그나 그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을 시에는 생각보다 그 선수의 활약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발롱도르 최종 순위를 봤을 때 뭐 포디움 안에 들었거나 아니면 뭐 최종 10위 안에 들었거나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긴 할 텐데 비슷한 활약을 했던 선수 2명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중에서 더 훌륭한 성과를 낸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가 비교적 더 많은 득표를 받게 되는 현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의 성과, 그 팀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리고 발롱도르의 해마다의 그 높은 순위를 차지한 후보들을 잘 보시면 그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개인의 선수의 어떤 활약 여부, 그리고 활약의 정도를 떠나서 아무래도 팀의 성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빛나면 빛날수록 그 선수가 발롱도르 순위가 높게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팀의 성과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특수한 해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열린 해라든지 아니면 작년이 그랬던 것처럼 유로나 코파 아메리카가 열린 대회라든지, 여기 뭐 아시안컵이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아니면 뭐 북중미 골드컵 등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똑같은 대륙 대표의 대회니까요. 근데 이런 좀 큰 규모의 권위를 인정받는 국가대항전이 열린 해에는 클럽팀의 성과보다도 국가대표팀의 성과가 더 조명받는 느낌이 있어요. 당장 지난 시즌의 로드리 선수도 사실 발롱도르도 그렇고 어떠한 상이어도 축구에서의 대부분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은
공격수가 미드필더 수비수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공격수는 스탯이라고 하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 숫자가 선수의 활약 정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미드필더나 수비수 혹은 골키퍼는 아무리 좋은 활약을 해도 공격수만큼 지표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상으로 봤을 때 골을 많이 넣은 혹은 스탯을 많이 기록한 공격수보다는 수상 확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로드리가 받았죠. 아무래도 로드리 선수가 지난해 스페인이 유로 2024를 우승할 때 상당히 큰 공을 세웠고 실제로 또 그 스페인이 유로를 우승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보다도 스페인에서의 유로 우승을 훌륭하게 기여했던 로드리가 발롱도르 수상에 그래서도 유리함이 있었다.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포지션은 굉장한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항전에서의 성과와 팀의 결과를 더 우선시하는 발롱도르의 경향상 로드리 선수가 좀 더 수상에는 유리함이 있었다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사실 지금 시점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팀이 서서히 좀 윤곽이 잡히는 시기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무리 선수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해도 소속팀의 성과가 어떤지가 마냥 무관하지만은 않다. 대표적으로 모하메드 살라가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서 살라 선수의 스탯만 보면 분명 발롱도르의 높은 순위에 오를 법한데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파리에게 덜미를 잡히고 떨어지자마자 살라에 대한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을 바라봤던 이 평가가 훅 떨어졌어요. 그만큼 살라가 수상 가능성이 떨어진 데 있어서는 소속팀의 성과가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잘 안 나오면서 리버풀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 살라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발롱도르 수상자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게 그 소속팀 성과의 최소 요건이 4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챔피언스리그 적어도 준결승에는 올라야 어느 정도 발롱도르에 비벼볼 수 있는 그 선수의 자격이 좀 갖춰진다. 물론 그 4강에서 웬만하면 결승도 가고 우승까지 한다면 당연히 더 유리해지겠지만 일단 그 선수의 활약이 아주 뛰어났다는 점을 전제했을 때 적어도 준결승까지는 올라야 그래도 발롱도르의 후보에 오를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과 무관하게 그냥 선수 개인 보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제 생각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경향 자체가 이제 그렇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지금 촬영 시점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열리기 전이거든요. 근데 1차전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몇몇 대지는 이대로 그냥 4강 진출팀이 결정된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준결승팀이 나와 있기 전이긴 합니다만 또 2차전의 활약이 반영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오를 만한 팀 또 오를 만한 선수의 윤곽에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 그리고 가장 지금으로서는 발롱도르에 근접한 선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촬영일이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열리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실 때는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팀의 결과까지 다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8강 2차전이 진행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기록과 비교를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저는 FC 바르셀로나의 하피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 바르셀로나가 도르트문트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전이 4대0 대승으로 끝나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피냐가 가장 우뚝 선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팀도 아마 지금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준결승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망 덴벨레. 우스망 덴벨레가 올 시즌 또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또한 바르셀로나입니다. 라민 야말.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아마 지금 시점에서 발롱도르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선수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피냐 선수가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했던 이유는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요. 득점 선두입니다. 득점 선두고 가장 압도적인 활약을 한 선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르셀로나의 경우도 지금 워낙에 잘 나가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하피냐 선수는 발롱도르 전체 대상이 되는 유럽 선수들 중에서도 단연코 우뚝 올라있는 활약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올 시즌 전체 리그 통틀어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를 누구냐고 물을 때 아마 대부분의 축구 팬분들이 하피냐를 좀 꼽으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역시 스탯이 반영됩니다. 스탯을 보면 지금 46경기 28골과 22개의 도움인데 그중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11경기 12골을 넣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롱도르의 수상에 있어서는 챔피언스리그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대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대회 득점 그리고 7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도 1등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득점 도움 모두 1등 이것만으로 하피냐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할 때마다 득점을 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쌓는다는 건 그만큼 강팀을 상대할 때 하피냐가 더 강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하피냐 선수의 활약이 단순히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게 아니고 실제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피냐 선수를 위해서 또 하피냐 선수의 수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역시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 만약에 우승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피냐 선수의 이 정도의 개인 활약이면 발롱도르의 상당히 유력한 후보임에는 분명하긴 하나 여기에 쐐기를 박으려면 웬만하면 팀의 성과가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는 가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올 시즌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우스망 덴벨레입니다. 사실 덴벨레 선수는 오른쪽 공격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올 시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중앙 공격수로 위치를 바꿨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터치라인에 따라서 드리블을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 때문인지 본인 스스로 드리블에 너무 의식하다가 슈팅에 힘을 제대로 실지 못하거나 아니면 볼을 좀 끌거나 이런 식의 좀 아쉬운 결정력을 보여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중앙 공격수로 들어오니까 측면에 모여있을 때랑 다르게 중앙에서는 360도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에 있어서 자유도가 커졌고 그리고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운반해야 되는 거리가 측면에 있을 때는 측면에서부터 본인이 막 중앙까지 볼을 운반해야 되는 거리 자체가 상당한데 기본 위치 자체가 골문에 제일 가까운 중앙 공격수이기 때문에 드리블이나 볼 운반에 대한 개인의 어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호흡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슈팅에 조금 더 공을 들이고 힘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슈팅도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슈팅을 때리기 전에 드리블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뛰게 되면 우리도 되게 많은 거리 뛰다 보면은 하면서 숨이 많이 차잖아요. 그 상황에서 슈팅 때리면 힘 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어느 정도 그 거리를 줄여놓으면 충분히 호흡이 좀 정돈된 상태에서 에잇 하면서 힘을 싹 주고 슈팅에 더 공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덴벨레 선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서 지금 더 좋은 슈팅을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보여준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스망 덴벨레 선수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고 득점 효율이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 41경기 32골과 10개의 도움인데요. 리그왕에서는 26경기 21골을 넣으면서 리그왕 조기 우승 확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게 유럽 5대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73분당 한 골이거든요. 리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한 골이 들어가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가장 짧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유럽 5대 리그 최고 효율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챔피언스리그 활약도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11경기 7골과 2개의 도움 이렇게 기록을 할 만큼 덴벨레 선수는 지금 골수도 높고 여기에 더해서 그 골의 효율도 굉장하고 시간 대비 득점력이 아주 좋은 편이어서 덴벨레 선수도 유력 후보라고 볼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하피냐 선수가 보여준 챔피언스리그 활약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올랐다고 봤을 때 준결승 이상의 큰 무대, 준결승과 결승에서도 강팀들을 상대로 우스망 덴벨레가 맹활약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8강 1차전의 결과대로라면 파리가 준결승에 올랐을 때 만나게 되는 팀이 아스날인데 아스날을 상대로도 과연 우스망 덴벨레가 아주 굉장한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지금 이미 엄청난 활약을 쌓아오는 하피냐를 넘어서서 좀 더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선수는 라민 야말입니다. 사실 라민 야말이 지금 저는 포디움에 충분히 들 수 있는 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긴 하죠. 이 선수가 지금 17세입니다. 17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백기태 감독의 대표팀이 U17, 17세 이하 아시안컵을 치르고 있고 올해 11월에는 17세 이하 월드컵이 열리는데 라민 야말은 17세 나이에 이미 챔피언스리그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라리가도 지금 정복 중이고요. 일단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려움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나이를 봤을 때 추후에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고요. 이미 발롱도르 이 시상식에 라민 야말 선수 한번 모습을 드러냈죠. 지난 시즌 21세 이하 발롱도르라고 볼 수 있는 코파 트로피의 수상자가 바로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시상식이 있었고요. 이 코파 트로피의 수상은 세계 최고 유망주라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21세 이하 선수가 기준이 되는 상인데 17세의 라민 야말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최초의 10대 발롱도르에 도전 중입니다. 라민 야말이 물론 팀 내 경쟁자인 하피냐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활약과 스탯을 쌓아놔서 이 하피냐를 넘는 게 좀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라민 야말이 바르셀로나가 준결승에 올랐다고 봤을 때 4강 1차전, 2차전 결승에서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합니다. 막
해트트릭을 하거나 결승전에 뭐 팀을 캐리하는 득점을 해내거나 그런 식의 활약을 한다면 야말에게도 충분히 수상 가능성은 주어질 수 있겠죠. 자, 라민 야말의 스탯을 살펴보면 44경기 14골과 21개의 도움인데 일단 앞선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와, 지금 도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느껴지죠. 물론 하피냐 선수가 22개의 도움이라 사실 할 말이 없기는 한데 라민 야말도 뭐 그에 버금가는 21개의 도움이고 앞서 언급했던 덴벨레가 10개 도움에 그친 것과 비교해보면 21개의 도움, 얼마나 플레이메이킹 능력, 기회 창출 능력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스탯을 결국 보면 정말 좋은 스탯이긴 하지만 스탯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팀 내 경쟁자인 하피냐를 넘어서기는 일단은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라민 야말이 이 3위 안에 충분히 들만한 선수라고 생각한 이유는 스탯 그 이상의 경기 관여도와 영향력 그리고 그냥 라민 야말 드리블하는 장면들 보잖아요. 이런 선수가 또 있나 싶을 겁니다. 예, 오죽하면 이 나이 때 메시랑 괜히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게 괜한 게 아니에요. 라민 야말이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의 임팩트, 경기 영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발롱도르 포디움 안에 들만한 선수이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예상에서 현 시점의 예상에서 포디움 안에 들지 못한 약간의 불운한 선수들. 물론 그들이 또 챔피언스리그의 남은 경기들에서 굉장한 활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각자의 팀에서 정말 폭발적인 활약을 한다면 제 예상과 다르게 포디움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도전까지는 가능할 만한 선수들을 3명 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또 바르셀로나인데 레반도프스키예요.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바르셀로나 선수가 많냐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공격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공격수 개개인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난 시즌이다 보니까 선수 한 명 한 명의 임팩트가 당연히 이런 발롱도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올 시즌은 조명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올 시즌 정말 특기 삼을 만한데 이 레반도프스키의 경우는 지금 36세에도 여전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전체 대회 40골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하고 지금 라리가 득점 선두에 챔피언스리그 득점 2위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3개의 다른 팀에서 단일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이 3개 클럽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뛸 때 단일 시즌 10골을 넘긴 적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단한 성과라고 좀 보면 되겠고 근데 3위 안에 들지 못한 이유는 도움 숫자가 부족해요. 아무래도 발롱도르에서의 그 선수 개인의 수상을 볼 때 도움수를 비롯한 약간 플레이메이킹, 패스 능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선수를 평가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도움수가 하피냐 아니면 라민 야말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마 같은 팀 선수들끼리 비교할 때 조금 평가절하가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4위로 골라봤고요. 다음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첫 시즌인데도 뭐 적응기를 정말 잠깐 보내고 지금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음바페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 주말에 리그 경기 때 갑자기 음바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음바페를 칭찬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8강 1차전이 끝났을 때 탈락 위기거든요. 0대3으로 아스날에게 패했죠. 그래서 음바페 선수의 이 발롱도르 예측 랭킹은 아마 준결승이나 결승이 진행될수록 왠지 더 낮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5위로는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레알 이적 후의 중앙 공격수 역할에 너무 훌륭하게 적응을 했고 챔피언스리그 이 16강 맨시티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굉장한 또 중요 득점들을 음바페 선수가 해냈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이 발롱도르 수상자가 많이 배출된 팀이고 여전히 이 음바페 선수가 라리가 우승 가능성이 있긴 해요. 물론 바르셀로나를 넘어야 되긴 한데 아예 그 산술적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음바페 선수도 주목할 만은 하다라고 좀 골랐고 그리고 다음 순위에 있는 선수가 바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는데 리버풀은 16강에서 떨어졌고 냉정히 봤을 때 올 시즌 모하메드 살라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어떤 임팩트가 프리미어리그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라 선수를 5위는 아닌 6위로 일단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살라 선수는 일단 올 시즌 기념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38경기 기준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경신했죠. 티에리 앙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록을 살라 선수가 넘어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페이스면 42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의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도 살라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지금 유력하고 득점왕도 유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역시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을 했다는 것 그리고 탈락 이후에 순위가 급격하게 살라 선수가 발롱도르 예상 순위에서 떨어져서 아마 6위, 5위 이 정도 언저리에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살라 선수의 남은 일정 동안의 리그에서의 활약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우승 여부에 따라서 아마 발롱도르 순위가 5위가 될 가능성도 살라 선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음바페 5위, 살라 6위를 꼽았지만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글쎄요. 쉬운 예측이 아니긴 한데 저는 서로 어디가 막 이렇게 앞서간다라기보다는 결국은 나란히 또 발롱도르 수상자를 추가하면서 두 팀 다 계속 비슷한 숫자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바르셀로나는 일단 이번 시즌 지금대로의 느낌이라면 아마 바르셀로나에서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대신에 변수가 하나 있긴 합니다. 앞서서 하피냐 얘기 드렸고 야말 얘기 드렸고 3위에 충분히 들 수 있지만 일단은 4위로 예상했던 레반도프스키까지 높은 순위권에 벌써 바르셀로나 선수 3명이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표 분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지금까지 예상했던 바르셀로나 소속 선수의 수상이 자칫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표가 어떻게 분산될지는 정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확률적으로 유력한 건 바르셀로나 소속의 선수가 이번 시즌에 발롱도르를 받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꼭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지금대로의 느낌이면 언젠간 라민 야말이 한 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야말도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를 봐야 되겠지만 야말도 충분히 추후 발롱도르 수상을 거의 예약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활약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 발롱도르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불리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올 시즌은 지금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긴 한데 이 레알 마드리드가 잠깐 어려움을 겪다가도 항상 꾸준하게 성과를 냈던 대회는 결국은 또 챔피언스 리그예요. 그리고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에는 당연히 음바페도 있고 비니시우스도 있고 주드 벨링엄도 있고 사실 이들의 개인 능력으로 보면 수상해도 이상할 게 없는 당장 수상에 대한 경쟁력이 당연히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팀의 성과가 조금만 더 따라오면 언제든 개인의 활약이 빛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으로 보면 바르셀로나도 레알 마드리드도 그냥 일단 발롱도르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모든 유럽 팀들을 통틀어 보아도 이 두 팀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두 팀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축구하면 다 대부분 이 스페인 라리가의 두 팀을 꼽을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있는 팀들인데 만약에 다른 경쟁 구단에서 발롱도르의 후보가 배출된다 해도 그 선수도 꽤 높은 확률로 머지않아 바르셀로나 혹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타진할 가능성이 분명 적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수순을 좀 밟게 될 가능성도 꽤 클 거예요. 아무래도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일단 촬영일 기준이 다시금 8강 2차전이 열리기 전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준결승 이후의 활약이 어떤지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리그가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리그 경기는 당장 챔피언스 리그만큼 발롱도르의 투표권을 쥐고 있는 기자분들에게 별다른 메리트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몇몇 선수들 특히 살라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최종 스탯을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더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의 잔여 일정 혹은 어떠한 팀들의 리그 우승 가능성 리버풀이나 파리 생제르맹은 확정이고 리버풀의 경우는 좀 유력해 보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경쟁에 있어서 일단은 꽤 시간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리그 경기 및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결과 당연히 먼저 이 수상자 선정에 미칠 변수가 가장 많을 수 있는 범위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압도적인 팀 성과를 거두는 팀이 등장할지입니다. 정말 만약에 라리가는 레알이 우승하는데 챔피언스리그는 바르셀로나가 우승하고 또 뭐 이외의 대회들은 또 다른 팀들이 우승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혹시 라리가를 바르셀로나가 우승하는데 정작 챔피언스리그는 뭐 파리가 우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아스날을 넘어서 올라간다면 우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스날이 우승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요. 그럴 시에는 특정 개인으로 보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정말 미친 활약을 한 게 맞는데 그동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을 따라갔던 발롱도르 투표의 경향상 우승자 쪽에도 표가 우승팀 쪽에도 또 표가 상당히 쏠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경쟁 자체가 되게 비슷한 수준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뭔가 발롱도르의 수상자를 확 뭔가 딱 좁혀서 보려면 압도적인 팀 성과를 거두는 팀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바르셀로나가 커 보이긴 한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추후 정말 이번 2024-25 시즌에 특정 팀이 대단한 성과를 거둘지 아니면 팀의 어떤 타이틀이 서로 분산되는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변수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변수는 결국 바르셀로나가 뭐든지 다 우승한다고 하면 그럴 땐 또 팀 내 분산 가능성이 분명히 좀 적지 않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팀을 대표하는 선수 한두 명이 보통 한 팀당 한 명씩 후보에 올라오잖아요. 그 선수에게 오히려 좀 더 많은 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그 선수가 재미를 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가능성에 대한 혹시 모를 변수가 남아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더라도 공격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냉정히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 발롱도르 10위 안에 들 만한 선수가 나올까라고 묻는다면 쉽게 예측하는 게 어렵죠, 사실은. 100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한국인 선수 중에 그 100인 안에 들었던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도 충분히 그런 순위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 소속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앞으로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10위 안에 드는 건 혹은 포디움 안에 드는 건 살면서 한 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심을 좀 전하고 싶네요.